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코노믹스를 하는데, 이코노믹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경제학에서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문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저는 학부에서는 전공을 경영학을 했는데, 미시간 주립대에 가서 경제학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학 한 사람은 경제학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냥 답이 그냥 P 이퀄 뭐 MC 이퀄 뭐 이렇게 A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증명하려고 막 1시간씩 공부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막 증명하는 걸 하면 머리만 되게 복잡해요. 그것도 저 미분을 해야 돼, 미분. 그래서 기껏 하는 거에 공식 하나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가성비가 안 나와. 가성비가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직관적으로 제가 가르칠 테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단원에 디맨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를 하는데,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라이트 시프트, 또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레프트 시프트,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요인을 쭉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적용하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 이게 자기한테 회사한테 이게 유리한 건가 소비자한테 유리한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더라도 경제학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좀 약간 새로운 용어들이 많은데 이건 거의 그래도 좀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고등학교 때 경제학에서 거의 배운 것 정도에서 약간 넣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학은 객관식은 별거 아닌데 여기서 쓰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쓰는 문제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요. 목차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예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라는 거예요. 미시는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뭘 자세히 보냐면 가계하고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걸 따라요. 그래서 거기서 디맨드, 서플라이 해서 이게 마주치는 점이 마켓 이퀄리브리엄, 시장 균형이 있고 이제 이것이 균형이 좀 못마땅하면 정부가 인터벤션 해갖고 가격 통제를 해요.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고 생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해요. 지금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그 두 번째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매크로는 국가 전체, 네이션. 국가의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거기 GDP가 어떻게 하느냐, 경기 순환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경제학인데 국제 경제학은 거기선 제일 중요한 게 C번에는 환율이에요. 환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 환율 변동 위험을 어떻게 해지하는 걸 갖다가 중요시 여겨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던 걸 여기서는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약간 적용한 거를 나중에 가면 다 끝나면 그래 그때 그런 거구나 그런 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오디트 가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오디트이 어려운 것도 쉬운 거는 이걸 다 배우고 나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경영학에 있는 건데 경제학 파트는 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다루기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가끔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게 중시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중요한 거는 그 B번의 인더스트리 어널리시스가 이제 중요한데 그곳에 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이제 순서가 가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예요. 마이크로. 근데 마이크로 이코노믹 들어가기 전에 경제학이 뭔가 이거 시험하고는 관계없겠죠. 근데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퍼슨이라고 돼 있어요. 퍼슨은 리미티드 인컴이에요. 개인이 소득이 무한되어 있으면 경제학이라는 게 생길 필요가 없어. 근데 소득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소득 갖고 어떻게 돼? 자기한테 최대로 만족하는 소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을 다 있다면 경제학이 필요 없어요. 반대로 그 밑에 보면 네이션, 국가는 또 자원이 제한됐어요. 리미티드 리소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복지를 사회 복지 후생을 얼마나 극대화할 건가 이렇게 자원을 배분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스캐서티 희소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람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희소성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믹 프라블럼, 경제학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제학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제학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베스트 초이스에 보면 효율성이 있느냐, 이피션시. 그 다음에 옵티멀러티, 최적성이 있느냐, 에쿼티. 이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냐. 주로 에쿼티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제 빈부격차 이런 걸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오겠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기본 컨셉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거 없겠죠. 두 번째, 미시 경제학,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인데 마이크로는 현미경을 갖다 들여다 보는 거야. 현미경인데 거기 마이크로 미시 경제학 밑에 음영친분에 거기 형광펜 하우스홀드 기업과 가계와 기업이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주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각각의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키워드가 가계와 기업의 관점에서 보라보는 것이 미시경제학이에요. 그 옆에 보면 거시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그 나라 전체야. 국가 전체, 네이션이에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미시경제학이 주로 디맨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를 다룬다는 비해서 그거에서 이제 교차점에서 균형 수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데 비해서 그 옆에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국제 수지라든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 주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것은 주로 매크로 이코노믹스예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 별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못해. 가격 뭐 그런 건 별로 뉴스가 거리가 없어. 근데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나와요. 자, 그 세 번째 파트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코노믹 프라핏, 어카운팅 프라핏, 경제적 이익과 회계적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봐주실래요? 이 회계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는 이코노믹보다는 좀 한 수가 낮죠.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왕자에 보면 뭐래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회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취급해. 예? 근데 경제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보시면 거기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나와 있는데 매출이 1000인데 매출원가 CGS가 600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로스 프라핏이 400이고 거기 기타 비용이 200이에요. 거기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00이면 법인세 비용이 50이면 거기 넷인컴이 거기 어카운팅 프라핏 거기 형광펜 어카운팅 프라핏. 그래서 거기 보시면 600 매출원가 600 그다음에 기타 비용 200 법인세 비용 3개를 해서 뭐라고 써서 그걸 형광펜치로 익스플리시트 코스트라 했어요. 그건 명시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코스트 또는 그 코스트 또는 익스펜스 관계없어요. 눈에 보이는 비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비용. 그런데 거기 옆에 위에 보시면 캐피탈이 500이고 지금 이자가 은행에 내놓으면 10%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100만 단위면 5억이잖아요. 5억. 자기가 5억 갖고 예를 들면 장사를 시작했어. 근데 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 받을까? 500만 원 이자를 받겠죠. 매년. 그런데 이 회계에서는 그것이 돈이 지출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그걸 비용을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해. 눈에 보이는 것만 비용을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은퇴해갖고 커피숍을 차렸는데 자본금 5억을 갖고 했다고. 5억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회계하고 수입하고 지출 다 해서 보니까 이익이 300만 원 남았어. 그런데 제가 이익이 300만 원 남았다니까 경제학 배운 친구가 이러는 거야. 너 이익 300만 원인 거 아니야. 너 회계학에서는 300만 원 이익이지만 너 봐라. 너 5억 그걸 갖다가 5억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면 거기 500만 원이라면 그 이자를 비용을 떨면은 그것이 3명 버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00만 원이 까진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회비용이 opportunity cost 그 형광펜 opportunity cost가 50이 나왔는데 그 50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500만 원에 500 곱하기 10%하면 그 50이 그 기회비용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 기회비용까지 차감하고 나서 이익을 착해서 이코노믹 프라핏이 150이 아니고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이코노믹 코스트는
회계적 비용보다 클까 작을까? 익스플리시트 코스트 플러스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합친 것이 이코노미 코스트니까 경제학적 비용은 훨씬 더 커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익은 경제학적 이익이 더 작겠지. 그래서 그 밑에 거를 여러분들이 형광펜 칠해놓고 알아놓으셔야 돼. 거기 50은 임플리시트 코스트고 익스플리시트 코스트와 임플리시트 코스트 합치면 그것이 이코노미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카운팅 프로핏에서 뭘 뺀다? 어카운팅 프로핏에서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차감하게 되면 이것이 이코노믹 프로핏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걸 배웠으면 나중에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가서 보시면 우리가 EVA라는 걸 배웠고 RI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것도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왜? 기회비용을 투자된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차감하잖아. 이익을. 그래서 이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뭐다? 어카운팅 프로핏은 이코노믹 프로핏보다 항상 크겠지. 그렇죠? 어카운팅 코스트는 항상 이코노믹 코스트보다는 작겠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 부동을 알아야 돼요. 그 컨셉을 말로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당구장 표시에 오퍼튜니티 코스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요? 영어를 익숙해지세요. 형광펜 칠해놓으세요. The lost benefit that the best alternative course of action could provide.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그런 것도 있고 6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3페이지 1번에 보시면 거기 the measurement of the best benefit lost by using resources for a given purpose. 이것이 opportunity cost의 정의. 이것도 형광펜 칠해놨어요. 정의를 둘 다 익숙해지라고요. 저는 저 63페이지인 게 더 좋은데 어쨌든 책에는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두 개를 다 opportunity cost.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이 opportunity cost예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서도 언급됐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면 챕터 8인가 7에 가서 보시면 자 다시 4페이지 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건 어떤 거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걸 말해. 최대를 말해. 최소가 아니고 가장 큰 거.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직장을 가면 연봉이 1억을 준대요. 두 번째 직장을 가는데 연봉이 2억이에요. 세 번째 직장을 가면 연봉이 3억이에요. 그러면 연봉 첫 번째 직장을 하면 선택하면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이걸 2와 3을 포기하죠.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3억. 그래서 이게 오퍼튜니티 코스트는 3억이 된다 이런 거예요. 3억. 2를 선택하면 포기하는 건 1억고 3을 포기하죠. 그럼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3억이 돼. 3을 선택하면 1과 2를 포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그러면 큰 게 어떤 거예요? 2억. 오퍼튜니티 코스트는 3억, 2억이 되고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는 것이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튜니티 코스트의 예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가장 큰 걸 갖다가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그래요. 이해 갔죠? 그럼 이런 거 있겠지, 우리. 아이들 캐퍼시티. 아이들 캐퍼시티는 뭐예요? 지금 놀고 있는 땅이야. 놀고 있는 땅이니까 놀고 있는 땅을 누구한테 세를 줬어. 그러면 놀고 있는 땅을 포기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포기하는 게 없었지. 그럼 아이들 캐퍼시티에 대한 오퍼튜니티 코스트는 얼마다? 아이들 캐퍼시티의 오퍼튜니티 코스트는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왜? 지금 아무것도 그걸
묽은 땅을 쓴다고 해서 포기된 게 없잖아요. 이 컨셉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인데 그 썬크 코스트. 썬크 코스트는 매몰 비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한번 지불되고 난 데는 회수할 수 있다 없다? 회수할 수 없다. 한번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그냥 졸립지 않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젊은 시절에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데이트를 1년 동안 하면서 1,000만 원을 썼어. 1,000만 원을 쓴 거는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을 때 선택할 때 그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썬크 코스트라고. 그거는 의사결정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봐요. 우리가 렐러번트 코스트가 있는데 렐러번트 코스트는 관련 원가인데 이 앞에 뭐가 생겼다냐면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에 관련된 원가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관련된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가 뭐냐면 이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이제 미래. 그리고 A안과 B안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나야 돼. A안과 B안 간에 차이가 나야 돼. 이걸 갖다가 디퍼런스. 미래에 발생한 원가로서 대체안 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 갖다가 렐러번트 코스트라고 그래. 반면에 요거의 반대말이 1이거든. 1 렐러번트 코스트는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썬크 코스트라고 해요. 같은 말이야. 예? 썬크 코스트.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엎질러진 물이야. 과거에 엎질러진 물이고 no difference.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 예? 오케이? 여기서 요거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썬크 코스트는 매몰 비용인데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의사결정과 여기 디시전 메이킹과 일렐러번트 관련이 없는 원가예요. 자, 그러면 거기 영어로 표현된 거 무슨 expenditure made in the past. 그 past가 형광펜 past.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지출인데 could not be changed by present or future decision. 미래, 현재나 또는 미래 의사결정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없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unk cost have no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보면 irrelevant cost라는 거예요. making because they are unavoidable.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sunk cost no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는 거는 여러분 용어정인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라이프 사이클은 인생의 전체 기간이에요. 보통 우리가 코스트 어카운팅 하면 언제부터 한 거냐면 매뉴팩처링 제조 활동과 관련된 원가를 대부분 말해. 그런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뭐냐면 제조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처음에 제품을 만들려면 R&D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디자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조한 다음에 판매가 있으면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게 있겠잖아요. 이렇게 일련의 모든 처음에 제품을 연구해서 디자인해서 제조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발생하는 것 전체를 갖다가 원가를 계산하는 것 갖다 뭐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냐 그래. 근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범위가 브로드하겠지. 보통 우리 원가는 여기 DM, DL, OH에서 여기 제조 원가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마켓 서베이 코스트가 3불이고 시장 조사 비용이 디자인 코스트가 5불이고 프로세스 디자인 코스트가 4불이에요. 12불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옆에 형광펜은 썬크 코스트라는 게 과거에 이루어진 코스트. 이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매니팩처링 코스트가 15불,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1불, 퀄리티 워런티 코스트가 3불에서 그 합치면 몇 불이 될까요? 15, 1, 3을 그 옆에 써놓았어요. 그러면 합치면 19불. 요거는 생산을 하면 들어가는 거고 생산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겠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베리어블 코스트와 같아요. 베리어블 코스트와 같아요. 옆에다 베리어블 코스트가 19불 들어가요. 그 토탈 코스트는 12불과 19불 하면 31불이 됐어요. 이해 갔죠? 32불. 그런데 지금 판매 가격이 50불이야. 자, 토탈 원가가 32불 들어가서 판매를 50%니까 남는 장사가 손해나는 장사가. 남는 장사죠. 얼마 남았어요? 19불이 남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불이 남는데 이게 지금 IMF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이 온 거야. 그런데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25불로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25불로 떨어졌는데 이거를 생산을 계속 할까 안 할까 하는 거야. 생산할까 안 할까?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여기서 12불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12불은 디스리가드야. 과거 이미 발생해갖고 이거는 허든 안 해도 계속 저기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19불이 문제라고 19불. 지금 25불에 받으면 19불을 커버하고 남나 안 남아? 남지요? 얼마 남아요? 6불이 남아. 6불이 남아. 그러니까 6불이 남는다고. 그래서 25불 해서 19불 하면 6불이 남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하는 게 좋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생산을 안 하면 로스가 얼마 생깁니까? 생산을 안 하면 로스는 12불이 로스야. 왜? 생산하면 12불은 어쨌든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생산을 하면 25불을 받는데 31불이니까 토탈 코스트가 얼마 손실이에요? 로스가 6불이라고 6불. 생산하면 로스가 얼마 줄어서요? 6불이 줄지. 생산 안 하면 로스가 12불인데 생산하면 6불을 줄어.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더 로스를 줄이는 거겠지. 그거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나로 하는 거랑 요거랑 하는 거랑 똑같아 결과는. 컨셉이.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배웠죠?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배운 분들이 있으니까 안 배운 분들은 혹시 그냥 그런 거 있더라 그래서 걱정 없어요. 꼭 경제학을 이코노믹스를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닌데 혹시나 더 쉬운 것 같아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즈에서 베리블 코스트 차감하면 뭐예요? 컨트리뷰션 마진이죠. 컨트리뷰션 마진에서 픽스드 코스트 차감하게 되면 이것이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자, 회사는 조업을 어느 때까지 할 수 있냐면 판매 가격이 변동비보다는 크면은 뭐가 생겨요? 컨트리뷰션 마진이 생기지. 즉 컨트리뷰션 마진이 0보다 크면은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해.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지금 판매 가격이 25불인데 변동비가 19불이니까 컨트리뷰션 마진이 6불이 생긴 거라고. 6불이 생겼으니까 하면은 유리한 거야. 6불이 이익이 나는 거랑 똑같은 컨셉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언제까지 이 사람은 생산을 하는 게 유리하다? 가격이 19불까지. 변동비까지. 그래서 단기 조업 중단점은 언제가 단기 조업 중단점이냐면 세일즈 프라이스 가격이 어느 때까지 변동비까지 내려오면 그때까지는 생산하는 게 좋아. 변동비도 커버 못하면 그때는 그만둬야지. 그 변동비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컨트리뷰션 마진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컨트리뷰션 마진이 제로가 되면 컨트리뷰션 마진이 만약에 이것이 제로가 되면 이것이 조업을 중단하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 컨셉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혹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안 들어본 분들은 이거 뭐 거기서 배우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질문 있나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배운 분들은 거기 가서 또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요. 거기 디맨드. 디맨드인데 수요는 뭐예요? 수요는 거기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quantity of a good or service, 제어와 서비스의 수량인데 that consumers are, 소비자가 거기 형광펜 willing and able, 사고자 하고 구매하는 의사와 able, 구매할 능력이 있는 at a particular time, 어떤 특정 시점에서 주어진 가격 범위 내에서 제품을 소비자가 will, 구매 의사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골전도 이어폰을 사고 싶어. 그렇다고 수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럼 이루어지는 뭐가 있어요? 그 사고자 하는 의사와 더불어서 제가 거기에 맞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수요가 되는 거지, 의사만 있다고 해서 수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다고 해서 수요가 되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난 골전도 이어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수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 그때 수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중요해요. 자, 거기 보면 demand curve shows, 거기 형광펜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quantity demanded, 수요된 수량과 가격 사이의 인버스는 뭐다? 마이너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걸 자꾸 할 필요가 없지만, 자, 여기가 Y축이 뭐다? 프라이스. 여기 X축이 뭐다? 퀀티티야.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가격이 여기 있을 때는 PY일 때는 수요량이 QY지만 가격이 P2면 여기 Q2야. 가격이 줄이면 수요량은 늘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는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이것을 인버스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인버스 릴레이션. 오케이? 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시장 수요와 디맨드, 마켓 디맨드와 인디비듀얼 디맨드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시장 수요량은 각 가격에서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어떤 거 합친 거, 거의 형광펜 시장 수요 이퀄 개별 수요를 합친 것이 시장 수요예요. 합친 거를. 그러면 가격이 제로일 때는 개인 A는 16이고 개인 B는 8이니까 시장 수요는 합치면 24가 되겠지. 그렇게 나온 거죠. 가격이 1일 때는 14 플러스 7이니까 21.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점점점 줄어들죠.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수요량은 점점점 줄어든다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내려가면 거꾸로 수요량은 늘어나고. 오케이? 인버스 릴레이션십. 이건 뭐 굳이,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우리 미국 시험에는 안 나오던데 제가 그냥 여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자, P 이퀄 80 플러스 80 마이너스 4Q. 그러면 우리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합친 것이 시장 수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수요 곡선 이렇게 줬을 때 이런 수요 곡선을 가진 사람이 8명 있다. 동일한 수요 곡선을 가진 8명 있다. 그러면 이때 시장 수요 곡선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 P를 뭐로 바꿔야 돼? Q로다가 풀어야 돼요. Q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Q로 풀면 4Q는 80 마이너스 P가 되겠네. P. 그러면 Q는 20 마이너스 4분의 P 이렇게 되겠나요? 예? 오케이? 그러면 이 Q가 8명이니까 곱하기 어떻게 돼요? 합치면 곱하기 8 내지 이게
시장 수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시장 수요는 16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겠지. 2P. 이것이 시장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로다가 풀어라? Q에다가 해서 Q를 갖다가 합쳐야 돼. P를 합친 거 아니에요? 혹시 이해 갔죠? Q로다가 푼 다음에 그걸 썸메이션 해야 돼. 혹시나 해서 쓴 거예요. 이해 갔죠? 자, 넘어갑니다. 그런 거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하고 중요한 건, 자, 수요 곡선의 이동인데, 우리가 이게 P이고 여기가 Q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인버스 릴레이션십인데, 이 가격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가격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그래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는 이 수요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이야. 수요 곡선이 시프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P와 Q와의 관계에서는 이 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점에서. 이건 시프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프트가 되는 건 이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할 때 이것이 시프트가 되는 거야. 거기 보시면 정의에 가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형광펜 가격이 아닌 왜 가격인 거는 수요 곡선상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수요의 변동에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수요 곡선에 이동을 해요. 그거 갖다 시프트라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돼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의 증가, increase in demand는 수요 곡선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이것은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right shift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문제선 outward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디맨드가 증가한 걸 나타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요렇게 왼쪽으로 옮기는 거, 이걸 D2라고 하면 이거를 레프트 시프트라고 해요. 이거를 인워드, 안쪽으로 옮겼다. 같은 말이에요. 같쪽으로 말한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거는 디맨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좋을까? 감소하는 게 좋을까? 증가하는 게 좋지. 자기 물건 잘 파는 게 좋지. 안 파는 게 좋다는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좋은 건 나쁜 것까?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거는 어떻게 배우는 게 좋으냐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기업에게 페이버러블한 상황이 조성되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때는 이것이 시프트 디맨드 커브가 우측으로 간다. 그럼 다음 주에서 디맨드 커브가 우측으로 옮기는 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한테 좋은 환경이 되는 건 어떤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 반대로 그러면 레프트는 반대보다 unfavorable한 상황이 조성되는 때는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런 걸 딱 머릿속에 넣으면 이건 문제 푸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이해 갔어요? 요거는 가격이 변동한 건 이 곡선이 움직인다 움직이냐 한다? 가격 변동은 곡선이 안 돼. 곡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시프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을 할 때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른쪽 이동하는 걸 보고 왼쪽까지 다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저는 오른쪽만
움직이는 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그 반대는 왼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 두 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막.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거기 반가로 양가로 두 번에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라이트 시프트예요. 아웃워드래요. 아웃워드. 그러면 이것이 기업한테 어떤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야. 좋은 상황. 오케이. 여러분 좋은 상황이라 써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겠지. 유리한 상황이에요. 유리한 상황. 자, 첫 번째 보시면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 소비자 수가 증가해. 소비자 수가 증가한다는 국민의 인구 수가 증가하는 건 똑같겠지. 그럼 국민 수가 증가하면, 인구 수가 증가하면 잘 팔릴까? 덜 팔릴까? 일반적으로 잘 팔리겠지. 그럼 왼쪽으로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오케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예?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인컴, 소득이에요. 소득인데 거기 형광펜 노멀 굿이 있어. 노멀 굿 정상제라고 해요. 그 B번에 인피어리어 굿이 있어. 열등제라고 그래.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인컴이 증가하는데 인컴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컴이 증가하면 국가 전체의 GDP가 개인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핸드폰도 더 많이 팔겠고, 예? 치킨도 더 많이 사 먹겠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컴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이거는 소비 즉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는 노멀 굿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상제라고 해요. 정상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정상제지. 소득이 증가하면 더 잘 팔리지 소득이 증가했는데 안 팔리는 건 없어. 그런데 반면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거 있어.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갖다가 이거는 열등제라고 그래. 열등제. 인피어리어 굿. 열등제는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열등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이 1년에 사 먹는 라면의 개수가, 먹는 개수가 1인당 100개라는 거예요. 100개. 근데, 만약 소득이 증가하면 라면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 하여튼 스파게티 같은 걸 더 먹겠지,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덜 팔리는 경우가 있다고, 덜 팔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열등제라고 그래, 열등제. 그래서 보세요. 정상제는 이게 증가할 때 증가하니까 부호가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형광펜. 반면에 인피리어 굿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해.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어요. 마이너스 관계. 그러면 노멀 굿은 소득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노멀 굿 같은 경우는 시프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인피리어 같은 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증가해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 거꾸로니까 소득이 감소할 때 우측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정상제는 수요는 소득과 플러스 양의 형광펜 칠해놓고 소득의 증가는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반면에 인피리어 굿은 음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해. 못 살아야지 라면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오케이? 인피리어 굿은 소득이 감소할 때 증가해. 오케이, 여기 이해하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보다 더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연관제의 가격이에요. 거기 보시면 거기 형광펜 대체제 substitute의 형광펜, 그 다음에 B번에 컴플리먼트의 형광펜 보완제예요. 자, 보시면 거기 A번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는 substitute라고 해요. 대체제라고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잘 어려워요. PX
한 재와 XJ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QX, XJ에 대한 수요는 감소겠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런데 사람이 XJ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Q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돼지갈비 가격에 돼지갈비의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갈비가 비쌌으니까 수요가 감소겠지. 근데 돼지갈비와 대체해 있는 닭갈비의 수요는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거기서 보고자 하는 건 닭갈비의 수요는 증가해. 그럼 여기서 뭐다?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할 때 증가했죠? 예? 증가할 때 증가했으니까 대체제, 이걸 substitute라고 해요. substitute. 대체제는 부호가 된다? 중요해. 외워요, 이제. 대체제는 플러스의 관계가 있어. 요거 보셨어요? XJ 가격이 상승하면 YJ 수요는 증가해. 오케이? 이게 중요해. 대체제는 플러스다. 아까 노멀 구스도 플러스 했었지. 대체제도 플러스야. 오케이? 플러스 부호가 중요해요. 반면에 이런 거는 이제 대체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는 이거는 보완제야. 보완제의 예를 들면 거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데스크탑과 마이크로 소프트웨어가 있겠지. 그러면 이런 거 보세요. PX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가격이 상승하면 QX 컴퓨터의 수요는 줄어들어. 컴퓨터 수요도 줄고 컴퓨터 수요 줄으니까 QY 소프트웨어도 수요가 덜 팔리겠지.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요 가격의 움직임과 요 상대방 Y의 수요량이 감소해. 이거 같은 방향이니까 다른 방향이니까. 다른 방향이야. 그러면 보완제는 항상 뭐다? 보완제는 마이너스의 관계다. 이게 시험에 중요해요. 외워야 돼, 이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보완제는 마이너스 관계, 대체제는 플러스 관계. 이걸 외우면 끝이에요, 시험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이걸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려면 이렇게 해라고. 근데 구구단 외우듯이 이제는 보완제는 마이너스 관계. 보완제는 그냥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는 같은 몸이야. 대체제는 반대 몸이라고. 항상 수요에서 가격과 수요량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는 같은 제품이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대체제는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의 반대가 뭐다? 플러스야. 오케이? 이거는 아주 시험에서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놔야 돼. 대체제도 플러스고 아까 노멀 굿즈도 플러스 했어. 인피어리어 굿은 마이너스 했어요.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된다. 오케이? 연결시켜서 세트로 얘기하면 틀릴 염려가 없겠지. 이거 시험에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빼냐면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 회사가 돼지갈비를 팔고 있어. 그럼 닭갈비 값이 올라가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할까? 내려가는 게 유리할까? 잘 팔릴까? 닭갈비 가격이 올리면 자기네 걸 더 많이 팔리지. 닭갈비 안 먹고 돼지갈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가 더 잘 팔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거기 보시면 돼지갈비 가격 상승은 닭갈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반면에 밑에는 지금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 그럼 데스크탑이 많이 팔려야 될까? 적게 팔려야 될까?
많이 팔리게 되겠지. 그럼 데스크탑이 많이 팔리면 데스크탑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많이 팔릴까? 올라가는 게 많이 팔릴까? 내려가야겠지. 그래서 보안제는 가격이 내려가면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좀 물어봐. 이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4번에 A Taste and Preferences of Consumer. 소비자의 취향이 그 제품에 딱 맞아가. 네? 그 제품으로 옮겨와. 그 제품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 옮겨온다. 그러면 더 잘 팔리겠지. 잘 팔리면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리한 환경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한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어떤 것도 그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따라서 수요 곡선을 right outward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쪽 있잖아. 자기한테 좋은 쪽. 자, 5번에 보면 5번이 좀 어려워요. The expectation of future.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 거의 잘 보세요. 사람들이 소득이 오를 걸로 예상하면 미리 앞당겨서 소비를 하겠지. 만약에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 것 같으면 미리 소비를 못하고 저축을 하겠지. 예? 그래서 소득이 오를 걸로 예상하면, 거기 소득이 오를 걸로 예상하면 형광펜 치고 현재 시점에서 수요를 증가시켜요. 두 번째 보면 경기가 좋아 사람들이 향후 직장의 안정성이 낙관할 경우 현재 수준 최상태 수요는 증가되겠지. 오케이? 이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소득이 오를 걸로 예상하면 빚내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디맨드 커브를 오른쪽으로 라이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소득이 오를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소득이 내릴 것 같으면 소비를 들어가겠지.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넣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하면 어떡할까? 가격 상승할 거면 어떻게 해? 지금 미리 소비하겠지. 핸드폰 가격이 4달 되면 20만 원 오른다면 지금 빚을 내서라도 사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소비가 디맨드가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지금 안 사지 떨어진 다음에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알아두라. 제가 하나 퀴즈 내볼게. 옛날에 A래는 남양유업인가? 거기서 막 뭘 갑질을 한다 그랬고 소비자들이 보이콧을 했어. 그럼 그 회사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보이콧이 일어나면 나쁜 거겠죠? 그러면 이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왼쪽으로 움직일까?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왜? 나쁜 상황이 발생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왼쪽. 그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을 거다. 예? 이거를 경작 공부한 사람들이 하면 막 그걸 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인투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오면 오른쪽. 불리한 쪽이면 왼쪽. 가격은 움직이지 않아.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가격은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시프트는 안 돼. 유리한 건 오른쪽, 불리한 건 왼쪽. 그래서 거기 요약을 보세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 가격은 형광펜, 가격은 거기 수요 곡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 곡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을 움직이지 않음. 그렇게 써놔. 수요 곡선을 시프트 시키지 않음. 오케이.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는 증가하면,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여러분, 오른쪽. 그죠?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오른쪽.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소득이 증가하면, 예? 열등제, 인피리어 구트 같으면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그 다음에 연관제의 가격, 만약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기한테 좋겠지. 그럼 오른쪽. 보완제의 가격은 내릴수록 좋겠지. 서로 보완했으니까 그럴 땐 오른쪽 가는 거. 지금 오른쪽 갈 때. 그 다음에 소비자 취향이 자기한테 맞으면 그때는 오른쪽.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대.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하면 미리 소비하니까 증가하는 거고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하면 증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거를 문제를 풀면은 보시면 63페이지에 보시자고요. 63페이지. 문제 풀고 시자고요. 63페이지에 폈습니까? 63페이지 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 표현을 외워두라 했죠? (1번은) opportunity cost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해해 놓으시고, 두 번째 보시면 거기 a decrease in the price of complementary good. complementary good은 아까 부호가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기억을 하셨죠? 그건 뭐냐면 마이너스는 뭐다? 이 마이너스는 프라이스가 내리면 수요는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X의 가격이 내리면 Y의 수요量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완제의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면 좋다 나쁘다? 소프트웨어에 파는 사람은 컴퓨터의 가격이 내리면 컴퓨터가 많이 팔리니까 소프트웨어에서는 좋아. 그러니까 보완제는 마이너스 관계 가격이 내리면 자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좋아지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거기서 답은 Shift A번이에요. Shift the demand curve of the joint commodity to the right예요. 이해 갔죠? 자, 3번에 보시면 로컬 비디오 가게의 비즈니스가 12%가 증가했어. 왜요? 극장의 가격이 6불 50에서 7불, 극장 가격이 올라갔더니 극장을 간 사람은 줄어들고 비디오를 봤겠지. 비디오가 올라갔어. 그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극장 가격이 올랐는데 이 비디오도 올랐지.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보완제가 대체제가 플러스잖아. 극장의 가격이 올랐는데 비디오의 수요량이 증가했잖아요. 극장의 가격이 올랐더니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substitute겠지. 이해 갔어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A번이에요. A번. 그래서 이거는 같은 방향. 그 increase 이렇게 되면 이거는 대체제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제 확실히? 자, 4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디맨드 커브가 레프트로 운동하는 디맨드 커브가 레프트로 하는 건 회사한테 좋은 상황일까 불리한 상황일까? 나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ABCD 중에서 여러분 회사 입장에 나쁜 건 어떤 거냐 이거예요. A번은 파퓰레이션이 증가하면 좋겠지. 자, C번에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면 좋겠지. 일반적으로 대부분 정상제니까. D번에 보시면 substitute product의 가격이 오르면 적군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가격이 싸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잘 팔리겠지. 자, 그래서 ACD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B번에 보시면 컴플리먼터리 커머디티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떨어지겠지. 보완제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겠지. 그 답은 B번을 찾을 수 있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B번 찾을 수 있으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헛된 게 아니고 잘 들은 거예요. 주무시지 않고. 이해 갔어요? 예. 너무 저기에서 쉬워요? 쉬워. 자, 그래서 자, 5번. 소비자 일련의 집단이 decide to boycott. 특정 제품에 대해서 니네 거 불매운동 해버렸어. 그럼 좋은 환경이니까 나쁜 환경이니까? 불리한 환경이죠. 그러면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왼쪽 가야 되겠어요. 왼쪽. 그러면 왼쪽 간다는 건 인크스가 디크스가? 디크스겠지. 답은 B번이 답은이 아니겠냐 이거야. B번이. 왼쪽 가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써줬죠? 레프트, 시프트, 인워드 같은 말이고 디크리스 같은 말이에요. 답은 B번이란 말이에요. B번. 자, 6번에 보시면
X와 Y는 substitute product, 대체품이라고 딱 줘서 대체품은 부호가 뭐라고? 플러스라는 걸 딱 써놓으세요. 또 계속 써놔야 돼. 플러스. 만약에 프로덕트 Y의 가격이 오르면 X도 같이 올라야 되겠지. 그래야지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Y의 가격이 오르면 X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둘 다 인크리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B번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substitute는 플러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진짜로. 따로 계시고 있어요. 자, 7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컴플리먼터리 구스가 except가 아닌 것은 그러면 컴플리먼터리 구스가 아닌 것은 뭐라? 반대말이 뭐예요? 대체품에 substitute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 그런 거예요. 이러면 상식을 물어보고 있어. 어떤 것이 비싸면 다른 걸 대체하는 것을 대체품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저가 좋아하는 맥주가 나왔네. 맥주가 값이 오르면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와인을 먹겠지. 이게